안녕하세요. EBS 개념 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약간 도로가 얼어 있었나 봐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미끄러져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등속 직선 운동을 했어요. 자, 여러분,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마찰력이 작용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가던 속도 그대로 가서 선생님이 벽에 꽝 받았습니다. 역학 파트 배웠을 때 사고가 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전반사, 광통신, 굴절 배우고 있을 때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벽이랑 부딪힐 때 어떻게 됐죠? 운동량 변화량이 나타났고 그 운동량 변화량이 선생님한테 충격량을 가해줘서 지금 목이 뻐근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열심히 여러분과 전반사와 광통신 배우려고 가르쳐 주려고 지금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못 풀었던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은 공기에서 매질 B로 입사각 I1으로 입사하여 B에서 반원형 매질 A의 중심 O를 지나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색광 B를 지나는 동안 수평 방향의 변이 크기는 D1이다. 요 크기가 D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번 그림을 보니까 C를 지나서 A를 지나가는데 그 거리가 D2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됐냐면 D1이 D2보다 크대요. D1이 D2보다 크더라.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 거리가 같잖아요. 지금 두께는 같은데 더 많이 거리를 갔다는 얘기는 각도가 더 요 굴절각을 생각해 봤을 때 굴절각이 더 크더라. 그래서 많이 갔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B와 C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각도가 크더라? 요 세타 B와 세타 C를 비교해 본다면 딱 그림으로 봐도 여기가 크죠? 그만큼 많이 가게 된 거고 따라서 세타 B와 세타 C를 비교해 봤을 때 B에서 더 많이 각도를 갖게 됐더라. 즉, 누가 더 밀한 거죠? B와 C만을 비교해 본다면 B와 C를 비교해 봤을 때 각도가 큰 B가 더 빠른 거고 빠르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죠. 즉, B가 소, C가 밀이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A의 굴절률 관계를 비교해 보니 굴절률을 보려면 속도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각도가 큰 쪽이 속도가 큰 거니까 B에서 A로 갈 때 각도를 보면 각도가 더 커졌죠. 즉 A에서 더 빠르다, A가 더 소하다. 상호작용을 덜 하니까 소에서 빠르게 나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A랑 B를 비교해 봤을 때 B가 소라면 A는 더 작으니까 소소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와 C의 굴절률 관계를 따져보면 C가 제일 미라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우리 굴절률 관계 따졌으니까 속도 관계, 속력 관계는 반대잖아요. 그쵸? 속력과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계산해 보면 VC, VB, VA의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즉, 소한 매질에서 제일 빠르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빠르다. 기억보기 맞죠? 그 다음 니은. 단색광의 파장. 자, 우리 속도 관계까지 찾았으니까 파장 관계는 똑같잖아요. 진동수가 어떻다고요?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속도가 빠른 A가 파장이 길더라. 람다 A, 그 다음 람다 B, 람다 C가 되더라 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 니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파장이 크다. 니은 보기도 맞네요. 잘했고 그 다음 디귿. 디귿이 조금 헷갈린데 I1이 I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I1은 공기에서 B로 입사하던 각, 그 다음 I2는 공기에서 C로 입사하는 각이에요. 지금 이 각은 잘 모르겠지만 A로 나왔던 그 굴절각은 R로 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선생님 요거 하나만 더 가르쳐 주고 갈게요. 자, 여기 어떤 임의의 매질이 있고요. 빛을 쏴요. 이렇게 빛을 쏩니다. 입사각 I로. 자, 빛이 들어와서 매질을 향해서 뭐 B가 됐든 C가 됐든 어떤 매질 상관없이 꺾입니다. 꺾였고 그 다음에 다시 동일한 매질 A로 나올 때 이렇게 꺾여서 나올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요 입사각과 요 굴절각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선생님 요거 짚고 넘어갈게요. 생각해보면 입사각에 의해서 굴절각이 정해지고 그 굴절각이
반대편으로 나가기 전에 입사각이 되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각이니까 우리 엇각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요 각이랑 굴절각이랑 B에서 또는 C에서 A로 나가기 전에 입사각, 요 각도는 같아요. 따라서 같은 각도로 나가니까 입사했던 I각이랑 같은 크기로 나가게 되죠. 자, 어떤 매질이든지 상관없이 요 안에 어떤 매질이 있었다면 그때 어떤 특징이 있냐? 빛이 입사하고 굴절해서 다시 나가는데 요때 이루는 입사각과 마지막에 나가는 그 굴절각의 크기는 같게 되더라. 왜 그렇다고요? B가 됐든 C가 됐든 D가 됐든 E가 됐든 요 매질을 지나서 꺾였고 그 꺾인 각도로 입사할 때는 똑같은 각도로 나가야 되니까 요때의 요 각도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문제 가나를 보면 자, 요것도 재밌죠. 지금 이 상황도 가나를 한번 살펴보면 공기에서 들어가서 B를 지나서 공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A로 나가요. 그래서 입사각 I1과 굴절각 R은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요 공기와 A 사이에 B가 있든 공기와 A 사이에 C가 있던 그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I1으로 입사해서 B에서 꺾였어요. 그 꺾인 것에 의해서 A에서 나가게 되죠. 즉, 요 관계는 공기에서 입사한 요 I1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굴절각 R이 만들어지니까 그 사이에 있던 B, C는 상관없이 그냥 BC 없다고 생각하고 I1으로 입사해서 A를 통해서 R로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I1으로 입사해서 R로 나가고 I2로 입사해서 R로 나갔다는 얘기는 어찌 됐는지 굴절각은 같다는 거고 따라서 입사각 I1과 I2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조금 복잡하게 얘기를 했긴 했지만 그러한 재밌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왜 그런 거냐면 I1으로 입사해서 B를 지나 굴절가고 다시 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서로 상쇄되면서 요거는 무시할 수 있고 I1으로 입사하고 R로 나간다.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더라라는 거고 따라서 디귿 보기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복잡한 개념이었지만 그 관계가 서로 입사각과 굴절각이 같아지면서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정답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몇 번이 되죠? 3번이 정답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했지만 그 개념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재밌던 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건 굴절의 법칙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굴절 법칙을 한번 증명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증명의 바탕으로 우리가 전반사 32강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전반사 말 딱 들어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반사는 반사인데 어떤 반사? 전부 다 반사. 영어로 우리 토탈 리플렉션이라고 불러요. 모두 다 반사되는 걸 전반사라고 하고 광통신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게 광통신이겠죠. 요 전반사는 성질을 이용해서 광통신을 사용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볼 건 그 굴절 법칙, 스넬 법칙이라고 부르는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먼저 본 다음 그 다음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두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 그걸 통해서 광통신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굴절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굴절 법칙 이제는 많이 해서 여러분 딱 봐도 딱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빛이 입사합니다. 입사광선이 있고 굴절광선이 있어요. I1으로 입사하고 R로 굴절합니다. I가 커요? R이 커요? I로 입사하고 R로 꺾이는데 지금 각도를 보니까 쭉 영직선상에서 보니까 각도가 작아졌죠. 각도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세타가 작다는 얘기는 여기 매질 1, 매질 2라고 했을 때 세타가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였고 속도가 느리다는 건 뭐가 크다? 세타랑 연관되어 있는 사인 세타 값이 크더라. 왜 사인 세타가 큰가요? 물론 세타가 크니까 사인 세타도 큰 건데 그 정확한 관계는 선생님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우리 살펴봤고요. 이 관계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대요. 페르마라는 사람이 여러분 페르마의 뭐 세 가지 법칙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수학 시간에. 자,
요 점과 매질 1의 이 점과 매질 2의 이 점을 최단 시간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가면 제일 빠르죠? 직선으로 가면 제일 빨라요. 요렇게. 근데 만약에 매질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땅이고요. 여기는 물이에요. 여기는 헤엄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가장 짧은 시간이 걸려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요? 그냥 직선이 빠를 것 같지만 여러분 박태환 선수 아닌 이상은 헤엄치는 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많이 뛰어간 다음에 수영을 조금 하면 되겠죠. 즉 땅으로 많이 간 다음에 수영을 조금 하면 이렇게 가면 더 빨리 A부터 B까지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빛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가 법선, 경계면과 수직이 되는 각, 여기 선을 법선이라고 불렀고요.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요거를 입사각. 그 다음에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요 각을 굴절각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어떻다고요? 속도가 클수록 각도가 크다고요. 지금 보니까 A에서 B까지 갈 때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져봤더니 그 경로는 결국 속도가 빠른 쪽에서 많이, 즉 큰 각도로 입사하고 속도가 느린 쪽에서 조금, 즉 작은 각도로 가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굴절 법칙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최소 시간의 원리라는 걸 적용해서. 이것도 신기하죠? 빛이 이런 신기한 경로를 지가 알아서 쫙쫙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공기에서 물로 입사하는 것만 봤는데 반대로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아까는 어땠냐면 공기에서 입사시켜서 물로 굴절됐어요. 근데 그걸 이번엔 그냥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공기에서 입사시켜서 물로 들어갈 때 굴절이 되더라. 입사각과 굴절각을 보면 물속 굴절각이 더 작더라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거꾸로 가도 이 경로 그대로 거꾸로만 움직여요. 빛은 만약에 입사시켰을 때 이렇게 갔다면 반대로 물에서 쏠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같은 경로를 따라가더라. 왜냐하면 그 경로가 가장 최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때 매질 1과 2의 관계를 굴절 법칙을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동일한데 자, 각도는 누가 크더라? 세타 R과 세타 I를 비교했을 때 소한 매질. 여기는 미란 매질이죠. 물이니까. 미란 매질. 소한 매질과 미란 매질을 비교해 보고 싶은 거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굴절의 관계를 따져보면 소한 매질에서 각도가 더 크더라. 그리고 소한 매질에서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더 빠르게 간다는 얘기니까 V1과 V2를 비교해 봤을 때 V1이 크더라 라는 거고 V가 크다, 세타가 크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도 크다는 얘기죠. 사인 세타 1도 사인 세타 2랑 비교해 봤을 때 크더라 라는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람다도 V가 빠르다는 건 자, 람다 하기 전에 우리 F부터 볼까요? F1과 F2를 비교하면 누가 크다고요? 미란 매질이 큰 게 아니라 소한 매질이 큰 게 아니라 말한 매질이 큰 게 아니라 염소한 매질이 큰 게 아니라 매질이 상관없이 진동수는 언제나 같다고요. 대학생 3명, 초등학생 3명 손잡고 웨이브 했을 때 똑같이 1초에 3번 흔들린다는 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진동수는 변화가 없고 진동수가 변화가 없으니 V는 F 람다에 의하면 V가 큰 게 람다도 큰 거겠죠? 람다 1과 람다 2를 비교해 봤을 때 소한 매질, 속도가 빠른 매질에서 파장도 길더라 라는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정리한 게 굴절 법칙이었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밑에다 한번 써보면 굴절률 하나 안 했네요. 굴절률 N1과 N2를 비교했을 때 자, 여러분 보면 소한 매질이 지금 다 컸는데 반대로 소한 매질이라는 건 밀집되어 있는 정도가 작다는 얘기니까 소하다. 굴절률 관계로 따져보면 반대로 이번엔 미란 매질이 굴절률이 큽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한 매질이 크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굴절률 N1, 2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니까 모모에 대한, 즉 n1이 밑으로 n2가 위로 갔을 때 요 값은 반비례하니까, 나머지와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v2분의 v1과 같고, 이 값은 람다1분의 람다2와 같고, 이 값은 sin 세타 1, sin 세타 2. 요렇게 이 식을 만족하게 되더라. 요게 바로 굴절 법칙이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관계를 한번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따져 봅시다. 어떻게 따져 볼 거냐면, 앞으로 가서 이 부분 지우고 이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매질 1과 매질 2가 있고, 우리 지금 광선 하나 가지고만 했다면 이번엔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파면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파도가 다른 매질, 여기는 뭐 얕은 물, 여기는 깊은 물에서 속도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파면이 오고 있는데 그때 꺾여서 진행하고 있더라라는 걸 볼 때, 이때 스넬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파면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탁, 탁, 여기 지우개로 한번 해봅시다. 파면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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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매질 2를 지나가고, 이쪽 반대편 끝쪽은 매질 1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매질 2에서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여기는 천천히 가고, 이 끝부분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여기는 천천히, 이 오른쪽 손 쪽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자, 본다면, 여기까지는 같은 파면이 왔는데, 여기까지는 A 쪽에서 움직인 것과 B 쪽에서 움직인 것이 거리가 다르죠. 왜냐하면 매질 2쪽은 속도가 느리고 매질 1쪽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갔고, 매질 2는 조금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꺾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이 가겠죠. 이렇게 가게 되더라. 즉, 자, 요 거리를 비교해 보면, 여기 잘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B와 B', A와 A'이라고 써 있고요. A와 A', 여기 매질 2에서의 속도를 V2, 매질 1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 한다면 요 진행한 거리는 V1t, 매질 2에서 진행한 거리는 V2t라고 볼 수가 있더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이 관계를 따져보고 싶은데, 자, 본다면 요 각도, 입사각, 여기 I라고 되어 있죠. 요 입사각은, 자, 여기 잘 볼게요. 여기가 파면이 이루는 선이고요. 이 각도 더하기 이 각도가 90도고, 이 각도 더하기 요 I가 90도죠.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니까. 그리고 매질의 경계면과 법선도 수직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것도 90도, 이거 더하기 이것도 90도니까 요 각도가 I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여기가 I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이번에는 요 밑에 부분을 볼 건데, 굴절각이 여기 R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 요 굴절된 각도를 R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R은 여기랑 같아요. 여기가 R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여기 R이랑 요쪽 부분을 더하면 90도, 그 다음에 이쪽 부분과 여기 R 부분을 더하면 90도가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도 굴절각 R과 같더라. 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여기가 R, 여기가 I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따로 그려본다면 요 길이를 선생님 그냥 L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매질 1에서 진행한 거리니까 V1t, 여기는 매질 2에서 진행한 거리니까 V2t예요. 자, 이때 sin i와 sin r 값을 직접 다이렉트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sin i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것분의 요게 되겠죠. 즉 L분의 V1t가 되고, sin r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L분의 V2t가 되겠죠. L분의 V2t가 되더라. 따라서 여기 우리 밑에 써놨던 굴절 법칙에 의하면 sin 2분의 sin 1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sin 세타 2인 거고, 결국 매질 2니까 이게 세타 1인 거죠. 그 관계를 따져 본다면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은 sin r분의 sin i인 거고, 그 값은 L분의 V2t, 그 다음
L분의 V1T와 같더라. 우리 삼각형을 그려서 직접적으로 계산해 보고 있는 겁니다. 위아래로 L을 곱해주니까 없어지고 위아래로 T를 나눠주니까 T가 없어지니 결국 이 값은 뭐랑 같더라? V2분의 V1과 같더라. 라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의 관계는 결국 속도의 B와 같고 따라서 굴절 법칙에 의해서 보니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뭐랑 같아? 여기 속도의 B와 같더라. 라는 거 봤고 V는 F람다니까 람다1, 람다2의 관계도 동일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이 왜 거꾸로였죠? 우리 생각해보면 굴절률의 정의가 뭐였냐면 V분의 C였어요. 자, 굴절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진공에서의 속도를 그 매질에서의 속도로 나눈 값이 그 매질의 굴절률이었는데 자, 생각해보면 N1분의 N2를 찾고 싶은 거고 1에서의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V1이라고 했을 때 V1분의 C 그 다음 2에서 매질에서의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V2분의 C와 같고 위아래로 C를 나눠주고 분모에 있으니까 V1 곱하기 V2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해주면 V2 없어지고 V1 없어지니까 결국 아하 거꾸로 V2분의 V1이 된더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률의 관계는 속도의 관계와 반비례하더라. N1분의 N2는 V2분의 V1과 같더라. 라는 관계를 증명한 거고 앞으로 다시 가서 스넬 법칙을 본다면 자 여기를 보니까 N1, 2, 즉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N1분의 N2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관계는 속도에 반비례하는 V2분의 V1 그리고 그 관계는 그냥 파장과 비례하는 람다2분의 람다1 그리고 그 관계는 그대로 우리 V의 관계와 사인의 관계를 따져봤잖아요. 지금 삼각형을 그려서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되더라 라는 것을 증명해 본 겁니다. 자, 증명은 딱 한 번만 해볼 거고요. 아, 이런 관계가 만족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여러분 한 번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증명 한 번씩을 해보면 그 다음에 활용된 문제도 여러분들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렵지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쌤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굴절 법칙을 한번 옆에 그림을 통해서 봤던 거고요. 자, 그림 이어서 본다면 그 다음 그림을 본다면 요렇게 자, 굴절 법칙을 우리 방금 봤던 굴절 법칙을 정리해 볼게요. 몇 가지만. 자, 빛이 굴절할 때, 꺾였을 때 입사광선과 굴절광선 법선은 같은 평면상에 선생님 칠판에다 계속 그리고 있었잖아요. 칠판이라는 평면상에서 같은 평면에 있더라 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입사각의 크기가 커지면 자 이렇게 굴절하는데 그쵸? 입사각의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된다면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요? 굴절돼서 꺾여서 작아지기는 하지만 입사각이 커졌으니 굴절각도 원래 거보단 커지게 되더라. 굴절각의 크기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배웠던 굴절 법칙을 이용하면 V1, V2는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였어요. 요 값은 상대 굴절률 N1, 2로 일정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세타 1이 증가하면 요 값이 커지면 입사각이 커지면 당연히 굴절각도 커져야 그 관계가 일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식을 바탕으로 생각해 봐도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입사광선과 굴절광선을 비교해 보면서 입사광선의 각도가 증가한다면 즉 입사각이 증가한다면 굴절광선도 꺾이기는 하지만 처음 거보다는 증가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가하더라. 자, 그리고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율은 어떻더라?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과 같고 그 값은 N1분의 N2랑 같고 그 값은 N12 즉 상대 굴절률의 값과 같더라. 즉 요 사인 값의 비율은 일정하더라. 따라서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커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빛이 매질 속을 통과할 때 진공 중에서보다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빛이 진행할 때, 빛은 좀 특이했는데 진행할 때 주변에 있는 매질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매질이 미라면 상호작용을 많이 하니까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했고 아무것도 없으면 진공 상태면 엄청 빠르게 갑니다. 따라서 진공, 매질 속을 통과할 때 진공에서보다 속도는 어떻게 되더라? 작아진다, 느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굴절률이 큰 매질일수록 빛의 속력은 작아지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굴절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자, 굴절률,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N12, N12는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얘기했던 건 상대 굴절률이고요. 그 다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로 나눴던 N은 V분의 C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절대 굴절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진행할 때 진공에 대한 물질의 상대적인 굴절률을 의미하더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V 매질에서 빛의 속력으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그 굴절률이라고 하고 진공에서보다 그 매질을 지나갈 때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굴절률의 값은 언제나 1보다 크더라. 진공에서 1이더라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공기에서는 1.0001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상대 굴절률은 1번과 2번의 그 상대적인 굴절률의 값이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이 관계는 우리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뭐 등등등 계속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넬 법칙, 굴절 법칙에 의하면 상대 굴절률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이 입사할 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적인 굴절률을 의미하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실제로 굴절률을 계산해보면 어떠냐. 공기에서 다른 물질로 빛이 입사할 때 노란색 빛, 여기선 노란색을 가지고 얘기했네요. 노란색 빛의 상대 굴절률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물은 약 1.33, 그 다음에 유리는 1.46, 쭉 보니까 다이아몬드는 2.42. 굴절률이 어때요? 엄청 크죠? 굴절률이 크단 얘기는 각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굴절각이 작아지면 그 안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로 만들어진 큐빅보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이 나요. 왜 그러냐면 굴절률이 커서 그래요.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미라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봤던 어떤 만화에서는 여러분 석탄을 코끼리를 지나가게 해서 코끼리가 밟으니까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사실 만화적인 요소인 거죠. 그것보다 훨씬 강한 압력이 가해져야 석탄이 똑같은 탄소 C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강한 압력이 있으면 다이아몬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굴절률이 크니까 굴절각이 작아서 내부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배울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전반사. 자, 전반사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지금 우리 배웠던 굴절 법칙을 적용시키는 건데 전반사라는 건 말 그대로 전부 다 반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전반사할 수 있냐? 전반사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여기에서 빛을 쏩니다. 자, 뚫고 나가죠. 이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둘 다 90도예요. 당연한 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빨리 도착하는 건 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굳이 옆으로 갔다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더 멀어지는데 최소 시간이 걸리는 그 경로는 그냥 직진. 즉 만약에 그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입사한 빛은 그대로 굴절되더라. 입사각과 굴절각이 90도가 되더라.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빛이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이 있고 빛이 이렇게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이 있는데 그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어디가 밀할 때죠 지금? 공기가 미래요? 물이 미래요? 당연히 물이 밀하죠. 밀함. 공기는 소함. 자, 소할 때 속력이 빠르다고 했고 속력이 빠를 때 세타가 크다고 했어요. 즉 물에서 공기로 빛을 쏘는데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 본다면 속도가 빠른 공기에서 굴절각이 더 클 수가 있고, 따라서 입사각은 아직 90도가 안 됐는데 90도가 아직 안 됐는데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아닌데 굴절각이 90도일 수 있죠. 왜냐하면 굴절각이 소하기 때문에 더 클 수가 있고,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굴절각 최대가 되는 게 굴절돼서 최대가 되는 게 90도인 거고, 그러면 만약에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요렇게 굴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굴절되고 굴절돼서 될 수 있는 최대한 각도가 90도인 거니까 굴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한다면, 빛이 들어간다면 그때 빛은 전부 다 반사가 되는 전반사가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반사였어요. 자, 정리해보면 전반사라는 것은 굴절되는 빛 없이 경계면에서 모두 뭐가 되는 현상? 우리 다른 매질을 만날 때 반사, 굴절, 회절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굴절되는 빛 없이 모두 다 반사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반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임계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임계각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계각은 굴절각이 몇 도가 될 때 입사를 하는 그 각도가 임계각인데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고, 만약에 빛이 입사할 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한다면 빛은 굴절되지 않고 최대로 된 게 그 임계각일 때 90도 최대로 굴절됐었던 거니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이 입사한다면 모두 다 반사가 되는, 여기 봐봐요. 그림 보니까 빛을 쐈더니 이렇게 꺾여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꺾이죠. 반사되는 것도 있지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을 쏴주면 굴절되는 거 없이 모두 다 반사되는 전반사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입사각이 뭐보다 클 때? 여기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한다면 굴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모두 다 반사되는 전반사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조건을 보니까 입사각이 어떻더라? 임계각보다 크더라 라는 조건 하나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빛이 입사할 때 이렇게 할 때 전반사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이 입사할 때랑 반대로 물에서 공기로 빛이 입사할 때랑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생각해보면 굴절되는 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했고,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 1번을 보니까 굴절각이 90도가 되기도 전에 벌써 입사각이 90도가 돼요. 왜냐면 여기 공기에서가 더 소하니까 각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굴절각보다. 따라서 이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굴절되는 각이 90도가 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입사각이 90도를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1번일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고, 2번 똑같은데 공기와 물로 이루어진 건 똑같은데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해 가니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서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가 있고,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때의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하고,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이 입사하면 모두 다 반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조건 두 번째 보면, 자 다시 정리해보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는데 공기에서 물로, 물에서 공기로 어디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즉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안 되고요. 둘 모두를 만족해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즉 빛이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한다면 모두 다 반사가 될 수 있다. 이때 어차피
입사각과 반사각 같을 테니까 탕 튕겨서 전반사가 되면서 광통신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전반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반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전반사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생활의 활용 부분 잠깐 쉬었다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전반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 보고 있었고요. 전반사라는 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모두 다 반사되는 현상이라고 했고,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이 진행해 가야 된다. 두 번째 임계각이라는 각도가 있었어요.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해야 빛이 전반사될 수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면 여기 물이 있고 공기가 있을 때 빛이 진행해 가는데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죠? 이거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법선을 그리고 이걸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 또는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해 가니까 여기가 입사각,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나갈 때 여기를 굴절각이라고 하고, 공기보다는 물이 밀하니까 물에서 이루는 입사 각도가 더 작고 공기에서 나가는 굴절 각도가 더 컸죠. 이때 지금은 전반사가 아니에요. 굴절되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임의의 각도에서 지금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입사각이 약간 커져서 이렇게 됐더니 굴절되는 각이 지금 이렇게 되더라. 즉 90도로 굴절이 되더라. 이때의 입사각,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각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하면, 즉 요 임계각과 90도 사이 요 각도에서 입사하면 더 이상 굴절이 될 수가 없죠.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증가해야 되는데,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이 입사한다면 굴절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입사각과 같은 각도로 굴절이 아니고 반사가 일어나는 전반사가 나타날 수 있다. 요게 바로 전반사의 원리였습니다. 두 가지 조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두 번째 입사각이 뭐보다 크다? 굴절각보다 크다. 요 두 가지 조건만 알고 있으면 해당되는 문제 여러분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계각은 뭐라고요? 빛이 입사해서 굴절되는데 그 굴절되는 각도가 90도인 입사각을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불렀고,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이 입사할 때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배웠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런 곳에 사용이 된대요. 자, 전반사를 이용한 프리즘, 첫 번째로 전반사를 이용한 프리즘을 한번 보면, 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꺾이는데 이 프리즘의 임계각은 42도래요. 유리로 만들어진 이러한 프리즘의 임계각은 42도인데 지금 들어오는 각도를 보니까 직각 프리즘,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로 빛이 입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45도, 즉 임계각 42도보다 큰 각도로 입사하고 있으니 이때 들어온 빛은 모두 다 반사가 되고 있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요 화살표 모양의 어떤 상이 있다고 한다면 빛이 들어와서 전반사돼서 열로 나가더라. 즉 화살표의 끝부분은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요 아랫부분은 반사돼서 이렇게 가니까 끝부분과 아랫부분, 머리부분과 아랫부분이 이러한 모양으로 비춰져서 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보면 빛이 화살표, 일단 상이 이렇게 있어요. 화살표 모양의 상이. 빛이 들어와서 전반사 됐고 전반사 돼서 나갑니다. 즉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쪽에 머리. 그 다음 꼬리 부분, 밑부분에 해당되는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나가니까 이쪽에 그 화살표의 끝부분이 만들어지고 지나가게 되고, 따라서 이 상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나타나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 그 다음 C도 보면 요 프리즘을 지나가면 상이 거꾸로 뒤집힌대요. 왜 그러냐면 빛이 들어와서 프리즘을 지나 굴절한 빛이 입사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했을 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돼서 튕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머리 윗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화살표의 꼬리 부분이 들어와서 굴절됐고 전반사하고 굴절돼서 나가니 이렇게 화살표가 뒤집혀서 나타날 수가 있더라. 그 다음 삼각 프리즘을 이번에는 90도로 휘어서 수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길 들어와서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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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서 자 하나는 좌우를 하나는 위아래를 바꿔서 상이 들어가서 두 개를 지나서 나오니 상하랑 좌우가 바뀌어서 그냥 두 개를 나란하게 이렇게 했다면 옆으로 좌우로 바뀌고 좌우로 바뀌어서 원래 상 그대로 나왔을 텐데 이번에 여기 90도로 약간 틀어놨으니까 한 번은 상하를 위아래를 바꿔주고 한 번은 좌우를 바꿔주면서 프리즘 두 개가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 부분을 통과돼서 나온 이 빛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더라 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사에서 이렇게 프리즘을 이용해 볼 수도 있더라. 근데 선생님 이 프리즘은 임계각이 42도라고 하셨는데 그 임계각이라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이 굴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공기가 있고 이번에는 어떤 매질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입사각 1이라고 하고요. 굴절각 2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따져봤더니 자 우리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의 관계를 굴절 법칙을 이용해서 본다면 원의 각도가 더 증가해서 자 90도가 됐어요. 90도가 됐을 때 굴절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매질에서 나가는 빛이 공기로 나가는데 그때의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가 있죠. 그때의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임계각. 그러면 그 임계각의 관계를 1과 2,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로 따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1에서 공기에서의 각도가 90도가 되고 사인 90도 그 다음에 2, 매질에서의 각도는 임계각, 우리 I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욕한 게 아니라 이 크리티컬 앵글이라는 뜻이에요. C가. 그래서 각도, 입사하는 각도, 인시던트 각도가 크리티컬할 때, 즉 사인 IC일 때 요 각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때의 굴절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1과 2의 관계는 굴절률은 거꾸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다라고 했고요. 우리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1이라고 본다면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1분의 N2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90도 우리 얼마라는 거 알고 있죠? 사인 값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2분의 루트 0, 1, 2, 3, 4 따라서 사인 0도, 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4, 즉 2분의 2, 즉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따라서 N2는 이 값이죠. 즉 N2는 사인 IC 분의 1이더라. 이걸 이용하면 굴절률과 매질 2의 굴절률과 임계각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프리즘의 굴절률을 알고 있다면 그 굴절률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임계각 IC를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매질의 종류 굴절률을 넣어서 임계각을 찾아봤더니 프리즘의 굴절각 임계각이 42도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우리 프리즘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전반사가 어디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자, 그 프리즘을 이용한 카메라 또는 쌍안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좋은 카메라 DSLR 같은 거 보면 이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 전에 셔터를 누르기 전에 그 카메라 요 작은 창으로 보면 밖에 있는 그 피사체가 보이죠?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여기 거울이 있고요. 반사돼서 여기 프리즘이 있습니다. 이 프리즘에 의해 전반사 돼서 이 부분으로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요 옆에 오른쪽 위에 그 구멍이 있어서 물건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반사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전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울이 들려요. 거울이 들리면 볼 수는 없지만 그때 이 빛이 요 센서로 들어와서 사진을 찰칵 찍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뷰파인더에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전반사되는 빛을 이용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쌍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쌍안경을 보면 렌즈가 두 개 있어요. 대물 렌즈, 저반 렌즈가 있습니다. 우리 현민이 형처럼 렌즈가 두 개 있는데 렌즈를 통과한 빛은 상하좌우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쌍안경을 이렇게 보는데 저기 멋있는 엑소 오빠들이, 방탄 오빠들이 보면 거꾸로 뒤집혀서 보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상하좌우를 다시 한번 바꿔주면 원래대로 보일 거고, 그때 이용하는 게 아까 봤던 프리즘 두 번 통과하게 했을 때, 직각으로 놓고 두 번 통과하게 했을 때 상하좌우가 한 번씩 바뀌면서 원래대로 보일 수 있겠죠. 렌즈를 통과하면서 바뀌었던 상하좌우랑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바뀌었던 상하좌우가 두 번이 일어나면서 바뀌고 해서 원래 상태로 보일 수가 있게 되더라. 이 쌍안경에서도 전반사를 이용한, 프리즘의 전반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게 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광섬유.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번 단원에서 중요했던 전반사가 있었고 광통신이 있었습니다. 그 광통신은 바로 이 광섬유라는 걸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자, 광섬유라는 것은 코어의 레이저를 임계각보다 어떤 각으로 입사시켰을 때, 큰 각일까요? 작은 각일까요? 광섬유라는 건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섬유, 빛이 전달해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빛을 쏴서, 정보를 담은 빛을 쏴서 정보가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데, 그때 굴절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빛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되려면 임계각보다 어떤 각도로? 큰 각도로. 큰 각으로 입사시켰을 때 레이저는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에서 전반사되어 광섬유를 따라 진행할 수 있더라. 여기에서 코어라는 게 있고 클래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광섬유를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안에 제일 중심이 되는 제일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코어, 그 다음 그 코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클래딩이에요. 자,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임계각도 커야 되는데, 임계각이 큰 게 아니고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을 입사시켜야 되는데, 하나 더 조건이 있었죠. 뭐였냐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을 쏴줘야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임계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을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코어랑 클래딩을 보면 코어로 빛을 쏴주는데 코어에서 나간 빛이 클래딩으로 굴절되지 않고 모두 다 반사되려면 코어의 굴절률이 커야 돼요? 클래딩의 굴절률이 커야 돼요? 코어에서 바깥을 감싸고 있는 클래딩을 향해서 빛을 쏴주는데 빛이 클래딩으로 굴절되지 않고 모두 다 반사되려면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빛이 진행하고 있는 코어의 굴절률이 크더라. 굴절률이 큰 걸 코어로, 굴절률이 작은 걸 클래딩으로 이용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광섬유를 만들어서 여러분 광통신을, 여러분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을 쓰고 있죠. 그게 바로 이 광섬유를 이용해서 빛 신호로 정보를 빠르게, 대용량의 정보를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광통신이에요.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보다 크더라. 그리고 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빛은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한 빛이다. 그래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고 에너지 손실이 없이, 정보의 손실이 없이 정보를 전달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광섬유로 가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자, 여기 방금 광섬유라는 거, 요 광섬유 되게 얇죠? 지금 머리카락 같아요. 그렇죠? 엄청 이 얇은 관을 따라서, 요 얇은 코어를 따라서 빛이 전달되고 전반사가 되면서 전달되고, 그 광섬유를 감싸고 있는 클래딩이 있고, 그 클래딩 코어를 감싸고 있는 피복. 여러분 상하면 안 되니까, 광섬유가 상하면 교차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감싸고 있는 피복도 있더라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섬유를 통해서 우리가 광통신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광섬유에서 코어와 클레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알겠어요. 굴절률이 큰 코어와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으로 만들고 코어를 안으로 쏜 그 빛은 임기각보다 큰 각도로 빛을 입사시켜줘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건 봤는데 그 다음에 볼 건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과 그 다음 그 전까지 많이 썼던 우리 전화선은 대부분 구리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리선, 전기를 이용한 구리선과 광섬유, 빛을 이용한 광섬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선이랑 광섬유 비교해 보면 당연히 누가 더 굵었어요? 전화선이 훨씬 굵죠? 광섬유는 얇습니다. 빛이 전달되는 거고 광섬유는 전자가 이동하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광섬유가 훨씬 더 얇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광섬유는 빛의 전반사를 이용했고 구리선은 전자가 이동하는 전류를 이용합니다. 전류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겠죠. 따라서 전기가 흐를 때 저항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신호가 감소할 수 있어요. 즉 1km 이상의 거리에는 그 중계기를 통해서 다시 전류를 증폭시켜줘서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광섬유는 전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전부 다 반사된단 말이에요.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죠. 여기는 지금 전류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광섬유에서는 모두 다 반사가 되니까 에너지 손실이 극히 작고 따라서 120km까지 중계하지 않고 그냥 쭉 갈 수가 있더라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신호 혼선이 구리선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전화할 때 다른 사람 목소리가 혼선돼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전기 케이블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선이 막 엮일 수가 있어요. 전류가 막 옆에 있는 전류가 같이 흘러갈 수도 있죠. 구리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혼선이 나타날 수 있는데 광섬유는 그 섬유를 따라 빛 신호가 그냥 전달돼 가는 거니까 전기적인 교란이 따로 있을 수 없더라.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리선을 이용할 때는 도청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화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병렬로 하나 딱 연결하면 전기 신호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죠. 전류가 지금 양방향으로 다 흐를 수가 있고 여기서 딱 따서 들으면 선생님, 여러분 전화를 도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광섬유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자, 빛이 진행하는 거니까 빛의 일부만 떼서 이쪽으로 끌어올 수가 없죠. 광섬유를 따라서 빛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빛을 일부 쪼개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광섬유를 끊는 것 자체가 끊어서 이어야 되는데 그때 빛이 나눠져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섬유는 도청이 불가능하다.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고 도청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가 상대적으로 구리선은 쉬워요. 전선이 있는데 여기가 끊겼어. 그러면 그냥 여기 끊어버리고요. 선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이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쵸? 그치만 광섬유는 빛이 이렇게 광섬유를 따라 흘러가는데 여기가 고장났어요. 끊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반사돼서 여기를 잘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자른 순간 거기에 다른 매질이 갖다 붙으면서 매질이 달라지고 그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반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러면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섬유에서는 유지 보수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라는 단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섬유를 봤고요. 구리선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렇다면 실제로 광섬유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된다. 전반사를 이용해서 정보가 전달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정보가 끝까지 도달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됐을까에 대한 게 바로 여기에 광통신입니다. 자, 방금 봤던 건 요 부분만 본 거예요. 광섬유를 통해서 빛신호로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거 봤는데 그러면 요 빛신호는 누가 만들 것이며 수신에서 어떻게 다시 선생님의 강의를 재생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음성 및 영상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선생님의 개념 완성 물리학 1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 대한 전기 신호가 있고요. 그 전기 신호 파일로 저장해 놨잖아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전기 신호를 빛의 형태로 전환시켜 줘야 되죠. 빛으로 변환시켜 주는 발신기가 있어요.
자, 선생님 강의 영상을 전기 신호로 저장되어 있는 그 영상을 빛 신호로 바꿔주고 레이저로 또는 발광 다이오드, 빛이 나오는 그 발광 다이오드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고 그 빛이 광섬유를 통해서 전반사가 돼서 도달하죠. 도달하면 그 빛 신호를 수신해야 돼요. 그쵸? 수신하면 그 수신기에 있는 검출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빛 신호를 또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빛 신호를,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있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바꾼다면 그 전기 신호를 우리가 재생해서 음성 및 영상 정보 선생님 강의를 볼 수가 있게 되더라. EBS에 저장되어 있는 선생님 강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전기 신호 파일의 형태로 다운받을 때 그 파일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그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강의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더라라는 건데 그 과정을 보니 빛의 정보를 담아 광섬유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을 광통신이라고 하고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광섬유더라.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앞에서 봤듯이 대용량의 정보를 선생님 강의 동영상 용량이 크잖아요. 그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고 손실 없이 빛의 신호로 가는 거니까 엄청 빠르고 빛이니까 전반사를 이용해서 가니까 에너지 손실도 없어요. 멀리까지 무중계로 전달이 되더라. 전송. 그리고 외부 전기장,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파의 간섭이나 혼선 같은 것도 없고 도청도 어려운 장점이 있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듯이 단점은 대신 연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도청이 어려운 대신 연결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어려워 유지보수가 어려워. 그래서 거의 통째로 갈아 끼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부러짐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만약에 구부러진다면 자 생각해 볼게요.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도선이 구부러지면 이렇게 광섬유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 안에서 빛 신호가 반사 전반사입니다. 탕탕 튀겨서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원래 각도가 입사각이 요 각도였는데 그쵸?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요 각도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광섬유가 휘어져 있다면 요 각도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직선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됐었겠죠. 직선으로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요 각도로 입사했을 거예요. 근데 휘어졌으니까 더 빨리 법선이 더 작아지면서 이쪽으로 휘었잖아요. 그러면서 요 입사각이 작아지고 입사각이 작아지니까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작아졌다면 반사도 일어나지만 굴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굴절되면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죠. 일부분이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한번 보니까 단점 연결이 어려워 유지보수가 어려운 게 있고 구부러짐이 생긴다면 구부러짐이 심하다면 광손실, 굴절되는 빛이 있을 수 있어요. 각도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깨질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어디에서? 광통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사가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데 자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전반사 탐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죠? 레이저 쏘니까 지금 전반사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수조에서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 레이저를 비스듬히 비췄더니 어떻게 되더라? 공기 중으로 굴절되는 빛 없이 전반사 되더라.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 되더라. 그리고 그때는 요 물이 공기보다 굴절률이 커서 가능할 수 있더라 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연필을 담궈서 밑에서 본다면 이렇게 보인대요. 신기하죠? 자 이거 뭐냐면 요 위에 있는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 안에 들어온 이 연필이 밖으로 나가려고 빛이 나갔는데 그 빛이 굴절되지 않고요. 전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빛이 연장성산에 연필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는 현상인 거죠.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빛이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이 입사한다면 전반사돼서 내 눈에 그 반사된 빛의 연장성상에 연필이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신기하게 연필이 꺾인 것처럼 꺾인 거랑 그냥 쭉인 거랑 같이 보이게 될 수도 있더라 라는 현상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물에 담가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요.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요. 그럼 물이 빠지겠죠? 그 물이 빠지는 부분에 레이저 빛을 쏜다면 자 물이고 여기는 물이고 바깥은 공기잖아요. 따라서 이 물이 굴절률이 크고 공기는 굴절률이 작으니 물 안에서 진행하는 레이저가 탕탕탕탕 반사되면서 광섬유처럼 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레이저가 반사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굴절된다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갔겠죠. 그런 빛 없이 이 물 안에서 전반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신기하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집에 레이저 포인터 하나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페트병 구멍 뚫고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진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죠? 우리 광섬유. 광섬유에서 전반사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 특이한 걸 보니까 이 중간 부분에서는 빛이 지나가는 게 안 보이고요. 빛이 안 보이죠? 이 끝부분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모습만 보여요. 그쵸? 왜 그러냐면 광섬유를 따라서 진행하는 빛은 전반사하고 이 끝부분에서 나오겠죠? 중간 부분에서 굴절되어서 나오는 빛이 없다고요. 그래서 광섬유 중간 부분에는 빛이 안 나오는 걸로 보여요. 당연히 다 내부를 따라 전반사에서 끝부분에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끝부분만 밝게 빛나고 그 중간 부분은 빛이 나오지 않더라. 굴절되는 빛이 없더라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전반사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물 바깥을 본다면 이렇게 보인대요. 개구리의 관점에서 물 바깥을 본다면 거북이인가요? 거북이의 관점에서 물 바깥을 본다면 우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우물 있는 부분만 빛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그 바깥 부분은 전반사가 일어나서 자 빛이 반사돼서 그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왜냐하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면 빛이 전반사하죠. 여기에 있는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요 연장선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물 공간 아무것도 없는 그 물의 공간이 보이고 따라서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물건들 자체가 보이지 않고 내부 공간에서 비어있는 것만 반사되어서 보일 수 있더라.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한 빛은 전부 반사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즉 물의 공간이 보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더라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현상이 물속에서 물 바깥을 지금 보니까 여기가 물인 거고요. 여기가 물 밖이에요. 근데 지금 물 밖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수영장이 보이지 않고 수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마치 거울처럼. 왜 그렇다고요?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해 나갈 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한 빛은 전부 반사되더라. 그래서 거울처럼 선생님 옆에서 보니까 거울처럼 이 사람의 모습이 위에 비치는 걸로 반사돼서 여기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이런 것도 전반사, 광섬유처럼 물을 통해서 빛을 쏘니까 빛이 물을 따라서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런 전반사도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건 굴절의 법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반사까지 배운 거고요. 1번 접근해 본다면 단색광이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여 진행할 때 굴절되는 빛의 진행 방향과 파장을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디에서 어디로? 단색광이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여 진행한대요. 그러면 굴절률은 누가 크다고요? 자, 물과 공기를 비교해 보고 싶은 거고 굴절률은 누가 커요? 굴절률 N 물과 N 공기를 비교해 보면 더 밀한 매질은 물이겠죠. 당연히 밀하다는 건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속도 V 물과 물에서 빛의 속도와 공기에서 빛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여기가 빠르겠죠. 파장을 비교해 보면 어떻죠?
람다 공기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속도가 빠른 공기에서 클 겁니다. 그러면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해 간, 하나 더. 세타는 어떻죠? 세타. 옆에다 써보면 세타 물, 세타 공기. 속도가 빠른 쪽이 더 큰 각도로 된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어디가 빠르다고요? 공기가. 따라서 이렇게. 자, 그러면 물에서 공기로 빛을 입사시킬 때 물이 빨라요? 공기가 빨라요? 속도는, 빛의 속도는 공기에서 빠르고 공기에서 파장이 더 크더라. 그리고 각도도 더 크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즉 물에서 공기로 빛이 입사해 가는데, 굴절돼 가는데 각도도 공기가 크고 파장도 공기가 큰 몇 번이 되죠? 각도도 공기가 크고 파장도 공기가 크고 1번이 정답이 되네요. 바로. 그렇죠? 물에서 공기로 빛이 입사해 가는데 각도도 속도가 빠른 공기에서 크고 파장도 공기에서 크더라. 즉 정답은 1번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빛 반대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길을 따라가요. 그게 최소 시간이 걸리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서의 파장과 각도와 속도와 굴절률의 관계를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크림은 매질 1에서 2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매질 1에서 경계면과 빛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이고, 여기 매질 2에서 경계면과 빛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파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여기예요. 세타가 입사각이 아니에요. 입사각은 경계면에서 빛이 진행해 가는데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이라고 했어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굴절각인 거고, 따라서 세타가 아니라 여기 90-세타가 입사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90-파이가 굴절각인 거죠. 요것만 안 헷갈리면 문제 쉽게 풀 수가 있고, 기억 한번 보면 굴절률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크다. 지금 각도가 누가 크죠? 각도를 보니까 매질 1과 2를 비교해 봤더니 매질 1에서 각도가 커요. 1과 2를 비교해 봤더니 각도는 1에서 커요. 즉 속도도 빠르다는 거고 파장도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작다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기억. 굴절률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크다. 굴절률은 작죠. 1번 기억 틀렸고, 니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자, 요거죠.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n1분의 n2랑 같고 n12만 반대였고 나머지는 거꾸로였어요. 그쵸? 원래대로였고. 자, 무슨 말이냐면 1분의 2면 나머지는 2분의 1. 이렇게. 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우리가 궁금한 건 사인이니까 사인 값을 넣어보고 싶은 건데, 여기서 세타랑 파이가 입사각 굴절각이 아니고 입사각은 90-세타, 굴절각은 90-파이가 되겠죠. 요 관계를 넣어보면 매질 1에서는 사인 90-세타, 그리고 굴절각 사인 세타 2는 사실은 사인 90-파이로 써야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앞에서 보니까 문제에서 보기 니은에서 보니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사인 파이분의 사인 세타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인 90-파이분의 사인 90-세타라고요. 다르겠죠? 90-세타랑 90-파이랑 다른 값이니까 요거는 같지 않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세타가 증가하면 파이도 증가한다. 한번 볼게요. 자,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 세타가 증가하면 입사각이 증가하는 거죠. 90-세타 값은 감소하는 거죠. 다시. 세타가 증가하면 입사각은 감소하는 거죠. 요 각도가 커졌으니까 입사각은 감소합니다. 입사각은 감소하고, 따라서 굴절 각도 감소하겠죠. 90-파이도 감소해요. 입사각이 감소했으니까 굴절각이 감소하는 거고, 따라서 어떻게 되죠? 파이는 증가하죠. 이게 90-파이인데 이게 파이인데
90-파이 값이 감소하니까 이 각도가 작아졌으니까 파이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는 증가하더라. 즉 앞에 가서 보니까 디귿에서 보니까 세타가 증가하면 파이도 증가하네요. 관계를 따져봤더니 디귿은 맞더라. 정답 몇 번이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답 3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틀렸었죠? 디귿 보기가 관계를 따져보기 조금 헷갈렸지만 세타가 증가하니 90-세타가 감소했고 입사각 90-세타가 감소하니 굴절각인 90-파이도 감소했고 90-파이가 감소하니 파이 값은 증가하더라. 그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보니까 디귿도 맞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고요. 다음으로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우리 스넬 법칙, 굴절 법칙을 증명하는 그 그림과 같은 그림이네요. 자,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평면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을 나타낸 것이다. 매질 1에서 파면이 A, B를 지나고 T초 후에 매질 2에서 파면 C, D를 지나고 있다. A가 C만큼 갔을 때 B는 이만큼 가니까 누가 속도가 빠른 거죠? 매질 1에서, 즉 V1, V2 비교해 봤을 때 V1이 큰 거고요. 각도를 따져봐도 입사각과 굴절각을 따져봐도 세타1이 크죠. 그리고 파장을 따져봐도 람다1이 크죠. 지금 그림을 보니까 파면이 하나밖에 나와 있어서 그려지진 않지만 파장도 빠른 매질 1에서 더 크더라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굴절률은 어떻죠? 반대였어요. N1과 N2의 관계를 보면 반대로 N2에서 크더라라는 거 따져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자, 1번 진동수는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매질 1이 커요? 매질 2가 커요? 같죠. 진동수는 굴절돼도 반사돼도 회절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따라서 1번 틀렸고 다음 2번 파장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작다. 파장은 매질 1이 크죠. 틀렸고 속도가 빠른 매질 1에서 더 컸습니다. 3번 T초 동안 파동의 속력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크다. T초 동안 이만큼 갔고 매질 2에서는 요만큼 갔어요. 더 많이 갔으니까 매질 1에서 크죠. 3번이 맞고요. 4번 세타1이 증가하면 세타2는 감소한다. 입사각과 굴절각인데 그 관계만 따져보면 이게 증가하면 세타2도 증가했어요. 물론 세타1이 세타2보다 크지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타1이 증가할 때 세타2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증가하더라. 왜 그랬다고요? N1, 2는 N1분의 N2고 요 관계는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 거꾸로 관계랑 같다라고 했고 이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일정하니까 세타1이 증가하면 분모에 있는 세타2도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 즉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증가하게 되더라. 물론 세타1이 세타2보다 크지만 그 관계를 비교해보면 하나가 커지면 같이 커지더라라는 거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 4번 보기 틀렸죠. 증가한다가 맞고요. 다음 5번. 자 5번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N1분의 N2를 묻고 있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선생님 증명할 때 봤었는데 사실 여기가 세타1이면 그림을 잘 안 보이지만 여기도 세타1이죠. 여기가 세타2면 여기도 세타2였어요. 이거 더하기 이것도 90도, 이거 더하기 이것도 90도니까 세타1 그대로고 이거 더하기 여기도 90도, 여기 더하기 이것도 90도니까 여기는 세타2 그대로 갔습니다. 따라서 요 BD의 거리는 사인 세타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 AC의 거리도 사인 세타2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따져보니까 자, 요 N1분의 N2는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 이렇게 거꾸로 쓸 수가 있고 굴절률은 반대였으니까 사인 세타1은 이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이것분의 요거 즉 L분의 BD가 되고 사인 세타2는 L분의 AC가 되죠.
따라서 위아래로 L을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면서 그냥 얼마로? AC분의 AD로, AC분의 BD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정답을 보니 BD분의 AC네.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5번 보기도 틀렸구나. 정답은 3번이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잘 봤고요. 다음으로 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굴절률이 N인 프리즘에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이 프리즘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기 위한 N의 범위는 얼마일까?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단 공기의 굴절률은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다. 우리 이거 없어도 알고 있지만 주어져 있고요. 자, 전반사하고 싶대요. 여기서. 즉 전반사한다는 얘기는 입사각이 있을 때 굴절각이 얼마가 된다고요? 90도 되는 그 임계각보다 클 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할 수 있고, 그 임계각이라면 빛이 들어올 때 굴절각이 여기 90도가 되더라 라는 거였죠. 그러면 요 각도가 지금 얼마죠? 요 각도 지금 45도예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굴절률은 N이고 여기가 45도, 직각삼각형이고 여기도 평행하잖아요. 직각으로. 따라서 여기랑 같은 각, 여기가 45도가 되고, 따라서 법선과 이루는 각도, 입사 광선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도 45도가 되더라. 즉 이때 자,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의 관계는 일정한데 어떻게 일정하냐면 n1분의 n2로 일정한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요 매질을 2번 매질, 공기를 1번 매질이라고 했을 때 45도로 입사할 때 90도로 나갔죠. 즉 여기는 n 공기, n 프리즘, 이 값은 사인 공기, 사인 프리즘과 같고, 값만 넣어주면 돼요. 자, 넣어보면 공기의 굴절률은 1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1이고요. 따라서 n 프리즘은 얼마가 되냐면, 프리즘에서의 각도가 얼마였냐면 방금 사인 45도였어요. 45도였죠? 그 다음에 공기로 나갈 때 임계각이라면 90도가 돼서 사인 90도는 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즉, 요 값은 얼마냐면 이게 얼마죠? 2분의 루트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1, 즉 루트 2분의 2고,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해보니 2분의 2 루트 2가 돼서 결국 얼마가 되냐면 루트 2가 되네요. 자, 지금 계산한 게 뭐냐면,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지금 계산한 건 45도로 빛이 입사할 때 공기로 빛이 나가지 않고 프리즘에서 전반사하기 위한 그때의 임계각이라고 했을 때, 요게 임계각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굴절률이 얼마였냐면 루트 2였어요. 루트 2보다 굴절률이 크다면 임계각이 작아지면서 더 전반사가 잘 일어나겠죠. 따라서 이 물질의 굴절률은 루트 2보다 커야 되겠다. 루트 2가 될 때 딱 임계각이 되는 거고, 루트 2보다 큰 굴절률을 갖는다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전반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프리즘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기 위한 굴절률의 범위는 루트 2. 이게 가장 한계값이었고요. 루트 2보다 커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전반사와 광통신, 그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굴절 법칙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0분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찾아뵐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